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정도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가번 전 의원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오늘은 통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특별한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점검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서가번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왜 뭐 한숨부터 쉬세요? 예. 좀 뭐 100분을 양보한다고 해도 네. 그래 저 정도밖에 뭐 할 말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뭐 특별히 또 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좀 더 진솔하게 사과의 한마디는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별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본인의 감정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다. 너무 좀 당당한 느낌이 있어서. 네. 한편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성업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럴 때는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핫디다 그런데요. 예. 저도 한마디로 거시기. 아니 여기서 거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뜻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의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의 거시기는 뭡니까? 뭔지 착잡하다 할 때. 아, 그냥 좀 거시기하네 이럴 때. 예.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아니 그겁니다. 그냥. 너무 말씀이 짧으셔. 네, 제가 원래 좀 말을 요새 좀 아끼느라고 좀 짧게. 바로 그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그 얘기 했거든요. 네. 말을 아끼겠다고. 예.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근데 제일 길게 하셨어요. 아낀다면서.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초 35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48초 137자.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짧았어요. 8초 29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72초 224자. 제일 길게 하셨네요. 아, 말을 아끼지를 않았다. 네. 근데 한 문장 뺐다면서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안 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네. 정치 보복을 하지 마라 그 얘기 같은데.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성명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도 되고 그렇게 이 여론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문장을 지금 네,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보복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우스개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공정하게 처벌해 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 생각이 차에 오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실 대통령이 그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그 메모지 가져와서 보면서 읽는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예. 아무리 뭐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 그 짧은 순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본인이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그 여러 가지로 차에 오면서 정말 뒷골이 땡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장 한 문장 빼지 않았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예. 제가 받아서 정도원 의원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네. 표정이나 이런 걸 봐도 이분의 이제 심기를 월충히 읽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딱 포토라인에 서서 이 대국민 메시지를 읽을 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심기 어떻게 읽었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죠. 긴장했더라?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성명 때도 막 굉장히 헛기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긴장을 했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경직되어 계시더라고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분침을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네.
지금 많은 언론이 오늘 하루 종일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될 때하고 풍경이 너무 다르다. 그때는 그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그 외치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없더라. 막 그러니까 비교를 하던데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수의 구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막 제기를 했을 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는 없다. 라고 이 자리에서 딱 끊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까? 이거 처음에 대통령 될 때도 사실 지역 기반을 이제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박사모, 노사모처럼 적극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뭐 명박사랑 이런 거 몇 개 있었잖아요. 그때 급조한 거고요. 급조? 그 사라졌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반사의 이구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경제를 좀 살릴 대통령일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 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바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는 바람이 안 분 거다. 바람이 또 불기에는 너무나 그 후에 의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바람조차도 이제 그냥 일으킬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지자들한테 문자 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 뭐죠? 옛날에 무슨 연대? 그런 데서 뭐 문자 돌렸다는데. 아, 나가자? 그러니까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소환조사 당하시니까. 나가서 외치자? 이런 문자를 돌렸대요? 근데 한 뭐 20명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청 앞에 그. 아, 그게 문자를 돌린 결과가 20명이었어요? 실제로 다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오는데 그 골목이, 집 앞 골목이 진짜 우리도 TV로 본 우리도 순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 1인 너무 썰렁해요. 아니, 1인 시 하는 분이 외친 건 있었어. 사자방 이런 거 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서라도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래도 지지자가 좀 나와서 뭐 이렇게 항의하고 격려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썰렁했죠. 그래요? 완전히 그러면 그 민심은 둘째치고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겁니까? 정도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봤자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뺀 거다. 아까 문자 돌린 데가 선진연대라는 데. 아, 맞다. 선진연대라고 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아직 있지는 않은데 과거에 이제 선진연대들 한번 모아보자 이제 그렇게 돌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 말고요.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그 전에 이런 뭐 측근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오늘 검찰에 불려나가기 전에 논현동을 찾아갔잖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면면들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거죠. 아, 의리가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성동 의원이 현재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뭐 위원장 자격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갔겠지만은 이분이 지금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 날 법제사법위원장이 가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사람을 위로한다. 뭐 차장은 위로라고 보면 그게 과연 어떤 그 적격의 어떤 그런 모양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그 검찰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 또 뭐 이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비서관을 했다 해도 이 자리에 뭐 이 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죠. 그거는 본인이 지금 뭐 이 그 강원랜드에 조사받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또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해도 공과사가 좀 구별됐어야 되고 또 실제로 본인의 그 강원랜드 건 때문에 지금 그 법사위원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야당에서도 그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정성의 문제인데 오늘 그 MB
자택에 나간 것은 예.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의원들, 주호영 의원들이나 뭐 또 김영우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비서관 했고 또 특보도 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좀 힘이 돼 주는 것은 네. 사람 사는 인간 사회에 네. 뭐 또 그럴 수 있다. 나름대로 뭐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네. 권성동 위원장의 이 그 행보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네.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그 피의자나 피고인 의원들이 예. 법사위에 있는 거는 정말 그건 당당하지 못하고 꼼수 정치예요. 그래요? 그런 일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그러면 것 같아요. 그 해당 상임위 법사에서는 그 빠져야 된다. 그렇죠. 그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수사 대상이 수사 대상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근데 거죠.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그 지금 이건 표적 수사하고 정치 수사다.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표적 수사와 정치 수사니까 예. 잠깐 비켜서 있다가 그게 표적 수사인지 아닌지 예. 아니있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예, 당당 좀 최소한 이 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네. 위임직 그 공직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정말 공정하게 예.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좀 당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본 주제에 약간 빠졌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참 재미난데요. 애매하죠. 예, 몇몇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보복이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의견을 이미 그 내놨어요. 네. 근데 당 차원에서 전당적 차원에서 뭔가 대처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을 했고요. 지난 1월에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죠, 전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마땅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임을 자처하려면 거리를 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야 된다, 연을. 그분들은 보수 정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이죠. 권위주의하고 보수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그 연줄이 닿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지도부에 아니 뭐 당이 좀 나서서 방어도 좀 하고 보위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측근 중에? 네.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도 이전인가 이제 그 이슈로 세종시 수정안 나왔을 때 친박하고 친이가 네. 엄청 싸웠던. 아니 예. 친박하고 친이가 싸운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표도 아니셨죠. 네. 근데 적극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랬죠. 거기 무서워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하고 정태근 의원하고 김혁태 의원 셋이 나서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일 때도 이명박 대통령일 때도 박근혜 눈치만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기에서 뭐 한마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이라고는 친자도 별로 성립이 안 될 정도다. 예, 그 당시도 충성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그때 잠깐 줄만 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 지금은 오죽하겠냐? 예. 자기 공천권자한테 눈치 본 거죠. 그래서 서가번 전 의원님 왜 애처로운 눈빛을 저한테 보내세요 지금? 제가 예.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니까 이건 대단히 사적인 얘기인데 네. MB 집권 초기에 예. MB 그 비서관실에서 총무비서관실에서 네. MB 시계를 몇 개 갖다 줬어요. 아,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시계 돌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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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 사람들 뭐 MB 시계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 예. 의원들 그때도 지금처럼 귀할 때입니다. 네. 초창기는 다 귀해요. 예. 그래서 나한테 이게 몇 개인데 줄까요? 그랬더니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받아. 그걸 필요 없다 그래. 내가 그거 뭐.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그렇죠. 대통령 시기인데 예. 왜 그걸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그때 나네요. 이미 그때도 별 인기가 없었어요. 김명란법도 없었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웃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가 이렇게 허망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과응보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김종필, JP 같은 경우는 정치가 허업이다. 허업, 그렇죠. 예. 빌 허자 써가지고. 어려운 말이지만 그 한마디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부질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더라고요. 뭐 사실 뭐 대충은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했던 권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검찰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다. 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그 청구할 수 있는 오히려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던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네.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라 구속된 측근들과 이명박 피의자와의 싸움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떠넘기고 있는 거고 네. 측근들은 이제 그걸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입증을 하려고 그러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문건이 그 영포빌딩 제2층에서 그렇게 나오고 진술도 있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튼 검찰 브리핑 중간 브리핑 보면 나는 모르는 일이었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실무자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런 취지로 계속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바를 좀 했죠. 무슨 오버로? 그동안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아니, 오버도 안 하시면 경천동지할 일만 있다고 그 내용은 전부 다 그 공개도 안 하셨는데 무슨 오버야.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이제. 그냥 너무 신중하시,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예.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오늘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진행자는 좋은데 별로 없어요. 그냥 하셔도. 다음 질문 넘어가죠. 왜 자꾸 이 진행자 자리를 지금. 형제가 아닌 게 나의 것이 MB가 주로 검찰 발표하면 나의 것이 아니다. 네. 다스 누구 겁니다. 네. 겁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형제가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네.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가지고 형제간에 네. 형제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다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말씀하셨듯이 다 예상했던 일들이지만은 네. 정말 그 대통령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첫 번째 물어라. 설명하면서 나에게 물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죠. 그랬으면은 첫 입장이 그거죠. 예.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내가 그래서 또 내가 책임질 테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예.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예. 진술할 때. 예. 근데 너무 실망스럽죠. 근데 저는 좀 이게 아주 그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언론 보도를 계속 보면서 검찰이 이거 뒤지고 있고 이것까지 확보했고 다 그러니까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 방어 본능적 차원에서 그게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리상으로 네. 진술만 가지고는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진술만 있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지금 본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네. 근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검찰이 숨기고 있는지. 그렇죠. 예,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볼 때도. 그래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제 검찰로서는 사활이 걸린 큰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증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돈을 받아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네. 전달했냐 하지 않았느냐. MB 말대로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는지 대통령께 이게 특활비 얼마 2억을 가져와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줬는지 이거는 증거가 돈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 관계 인과관계 이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백준이든 원세훈이든 다 이런 그 밑에 김희중 부속 실장이든 다 진술을 했거든요. 이른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법 전문가들도 다 이건 너무 똑 떨어지는 사안들이다. 빠져나가기 어렵다. 다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전망이 여기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서가분 의원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는 사실 증거가 남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진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게 오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던 그렇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오늘 재판정에서 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혐의 다 인정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한마디에서 보면 이분이 검찰청에서 조사실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대충 그렇죠. 가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본인이 다 그걸 책임을 지려면 네. 엄청 형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 사활을 걸고 이제 그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평생 자기 남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까지 네.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 대통령 부분을 MB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정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번에 정도원 전 의원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김희중 전 부소실장이 왜 그랬는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이 확 그러니까 돌아버린 예. 그러니까 180도 이제 돈 거잖아요, 입장을. 네.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이분도 제가 잘 아는데 네. 이분도 굉장히 충직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 사사로운 거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예. 아마 이제 출발하기 전에 메시지가 왔겠죠. 가급적이면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제 이 말에 아마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나. 검찰에 그러니까 추측을 해봅니다. 소환가 되기 전에 네. MB 쪽에서 그렇게 아마 요구가 들어갔을 것이다. 네. 근데 그러면 뭐 내하고 받나요, 그걸?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예. 근데 MB 쪽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덤태기 치고 그냥 자기가 대신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 우리가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예. 수십 년 일을 해도 위에 사람이 일이 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사실 존경심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소송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 예. 이제 많은 BBK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내가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그것도 소송비 대납을 받고 그런 모습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충성심이 사라지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좀 염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갔는데 그때는 뭐 현직이었고 대통령이 현직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옆에 참. 있다 보면 참 환멸을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염증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 당신이 그냥 다 짊어지고 들어가라. 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네. 팩트는 아니고 추정인데 이런 문자를 받는 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갑자기 평사원이 했다는 얘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부담스럽죠? 아니 네.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지금 주식회사 아닙니까? 네. 이게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승진하기도 어려워요. 다. 네. 그러나 이제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 그러는데 네. 이게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무슨 백의정군입니까? 비교할 걸 따로 있지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백의정군이냐고. 어디 회사에서 백의정군 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세계 어디에서도. 예,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가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정도는 이게 궁금한데요. 자, 검찰 수사 결과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기소를 했다고 쳐요. 네. 그리고 법원에서 이것이 또 확정이 됐다고 쳐요. 그럼 MB는 뭐 이왕 밝혀서 이제 다 내 걸로 접수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스를? 이제 재산은 이제 확보된 거죠. 그나마. 그럼 이제 참여했던 재산이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 그게 겁니까? 거의 8조 원 가까운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 회사 가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년 하고 그냥 8조 원 다시 챙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재산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 내게 아니라 그러면 순간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거고 내 거라는 순간 나는 이제 형을 살아야 되고. 아니 좀 솔직히 좀 궁금해가지고 네. 뭐 다스는 MB 것 이렇게 결론이 내면
이제 이게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세금 내고 형 받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이시영 씨는 다시 또 이제 사장이 되겠죠. 아, 평사는 이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수직 상승합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좀 약간 범위를 넓혀가지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적폐청산 작업을 벌여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그거에 아주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적폐청산의 큰 줄기가 이제 매듭이 지어진다.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적폐청산은 네.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내세웠던 앞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적폐청산의 이제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이런 개혁들을 아주 정말 가열차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적폐청산의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가번 의원님.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난 10년에 국정농단을 계기로 또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네. 켜켜이 쌓여있던 적폐들, 네. 정권 차원의 적폐들을 이제 네. 박근혜, 이명박 사법 처리로 한나의 이 일단락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 사회에 이제 곳곳에 쌓여 있는 이 적폐들 네. 지금 미투 운동도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제 시민 사회 차원에서 국민들 차원에서까지도 네.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잡고 바로 세우는 일이고 네. 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법과 제도로 완성시켜 나가서 네. 그냥 국민들이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이 과정은 네.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김윤옥 여사가 돈다발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 근데 이걸 전달한 사람이 협박 비스무리한 걸 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도원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과 그 전에 서울신문 인터뷰와 모든 걸 종합을 해볼 때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지는데요. 한 말씀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일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제가 또 나섰던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제 소위 얘기했던 경청동지 세 가지 일에는 네.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는데 나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서울신문 인터뷰를 보면 의원님께서 사죄까지 드려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게 이건입니까? 저 사죄 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만. 아니, 이건에서. 예? 이건에서. 이건 관련해서도 돈이 들어갔죠. 돈이 들어갔다고요? 네. 의원님 개인 돈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청구 안 하셨습니까? 청구가 아니라 저도 참고인으로 불러갈까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습니까?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뭐 떠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20%를 마무리하죠. 계속 지금 이 진행자의 지금 권한이. PD께서 계속 쌍이 지금 들어오고 아닌데 있는데. 연장해도 된다는 연장해도 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인터뷰는 바로 이 건인 걸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신 걸로 마무리하고 직설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도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MB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력한 물증들과 함께 증언하고 폭로한 분이 있습니다. 예.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스의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로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명박 일가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그렇죠. 김종백 씨. 오늘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종백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97년부터 18년 동안 맞죠? 예. 근데 입사해서 조금 지나니까 벌써 이건 이명박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한 3개월쯤 돼서 알게 됐습니다. 결정적 근거가 뭐예요? 모든 그 일에 대한 그 중심이 예. 회장님한테 쏠리지 않고 전문 경영인 월급쟁이 사장인 분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면 이상은 회장이고 예. 월급쟁이 사장들한테 가 있었다. 예. 그런데요? 가 있었고 회장님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고 예.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텐데 예. 판공비를 쓴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인카드는 사장과 뭐 전무 정도로만 있었고요. 회장님은 이상은 회장이라는 분은 개인 카드로 항공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제를 받는데도 한 달 넘게 걸리고, 네. 또 한 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가는 것도 사장의 결제가 없으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조차 사용을 못했다, 회장은. 예. 그런데 실권을 갖고 있던 월급쟁이 사장들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더라 이건가요? 아니요, 그런 뭐 돈 쓰는 거는 사소한 거는 안 하지만, 예. 그 회사 업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항상 그 서울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예. 김종백 씨는 주로 이상은 회장의 운전을 다 맡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 97년 3월 24일 날 입사를 해서 예. 2008년 4월까지는 제가 그 이상은 회장님의 수행을 했고요. 예, 예. 그 이후에는 총무팀에서 발령을 나서 총무팀에 가서 행정을 받고요. 예. 그때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감사 법무팀, 그 얼마 전에 그 이시영 씨가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그 부서에서 한 예. 5,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 예. 그 5, 6년 근무하실 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그 아침 저녁에는 이제 그 강경호 사장을 그 픽업을 했고요. 아침 네. 저녁에만. 네.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예. 나머지는 다 그 감사 비서실에서 법무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감사 법무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 말 정도부터 그 BBK 140억 환수에 관한 업무라든지 예. 또 2010년도에 고 김재정 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문서 관련된 업무라든지 예, 예. 또 다스에서 소소한 이런 뭐 행정적인 예. 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수출입은행에서의 그런 그 대출이라든지 그런 뭐 그 평가나 그쪽에서 사소한 그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앞에 언급하신 그 140억 환수 부분하고 그 상속세 부분 일을 하실 때 청와대랑 같이 했나요? 거기 팩스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했고요. 그 예. 문건이 아마 그 압수수색을 한 그 영포빌딩 지하 1, 2층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팩스 주고받은 게 바로 청와대였죠, 그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김종백 씨가 직접 그 문서를 받고 또 보내고 한 그 당사자들이 전부 140억 환수 상속세 부분에 청와대가 직접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물증이로군요.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 다스의 뭐 97년부터 이건 MB 거구나라고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김종백 씨뿐 아니라 그쪽 직원이나 연관업체 직원들도 다들 알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수도 없이 검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특검도 하고 했는데 왜 거기서는 안 밝혀졌을까요?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 왜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 했는지 네. 제가 느꼈습니다. 아. 그때나 지금이나. 즉, 그 2007년 경선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예. 2008년 당선자 신문 때는 BBK 특검이 했고, 예. 또 내곡동 이쪽에서는 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 때도 직접 김종백 씨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죠? 예, 많이 했고요. 예.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또 경주에 그 압수수색 왔을 때 네. 그런 그 이상은 회장 숙소, 네. 다스 숙소에 대해서 그 문을 따서 압수수색하는데 협조를 했고요. 예. 또 그 전에 뭐 이런저런 뭐 증거물 없앴는데 또 일조했습니다. 증거물을 없애도록 누가 지시를 하던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이모 이사였습니다. 아, 이모라고 하는 게 이시영 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나 두 번의 특검이 그렇게 압수수색 같은 거 하고 뭐 할 때 혹시 미리 알려주고 그러던가요? 제 느낌에는 연락을 받고 진행한 걸로 있고 오늘 뭐 조금 있다가 뭐 검찰이나 그래서 올 거다 알고 미리 다 준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 예. 김종백 씨가 또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이시영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전화 통화 내용 같은 것도 녹취록으로 해서 공개하신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동영 씨의 말의 핵심은 또 역시 이시영, 즉 이명박의 아들이 다스를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하는 암시적인 말이죠. 네, 네. 이런
증언도 하시고 녹취록 공개 같은 것도 하시고 혹시 직접적으로 무슨 신변상 위협이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은 없나요? 그 얼굴에 공개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는 조금 약간의 미행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허. 그건 뭐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예, 제가 뭐 예.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락이 직접 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열 법무법인 동안사무장 그리고 오늘은요 김병민 경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민 교수님 오늘 처음이니까 자기소개와 포부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항상 잘 듣고 있었는데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정말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항상 켜놓는 버릇이 예.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좋은 자리에서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김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재밌고 유익한 그런 이슈 토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축하 인사, 환영 인사 같은 거 한번 하실래요? 젠틀하시네요. 예.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지금? 저하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비교할 대상이 누구? 김태현 변호사님이요? 아유, 김태현 변호사님 젠틀하시죠. 예지력도 있고. 김태현 변호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을 겁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9시 반 좀 못 돼서 서울중앙지검 앞에 있는 포토라인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좀 큰 틀에서 사실 또 그 역사의 한 하루가 또 기록된 날이잖아요. 두 분이 각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소감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전 판사님 먼저 해보시죠. 사필 규정이죠. 사필 규정이다. 예.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명박 피의자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 워딩 자체는 좀 다른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도 정말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참담하기도 하고 본인 말대로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한 분이 그 자택의 문 사이로 꽃 한 송이를 놓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피고인 소환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예,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지지자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또 얼마나 본인이 이렇게 덕을 쌓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다. 네. 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헌정사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도 우리 판사님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당시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이전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인 공과 과를 봤을 때 공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들을 사실상 거의 모든 것들을 확정해서 사실상 이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검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에 이제 김영우 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 정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라고 이 정치보복에 대한 프레임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 대통령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통령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검찰의 조사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 이후에 여러 가지 판단을 좀 내려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항상 전직 대통령 이번이 5번째 아닙니까?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 게. 근데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소환될 때마다 늘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우선 김 교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들 중에서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그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네. 혐의 중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다스 문제 그리고 특활비 문제, 뇌물에 관한 문제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전 대통령 혐의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다스에 관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 비리로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그대로 귀결시켰을 때 역대 정부를 똑같이 공등한 그 공정한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한다면은 이 부분이 굳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문제였는가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뇌물에 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과거 정두환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경천 동지할 만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여기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서로 묵인한 채로 갔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 과정상의 문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수많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인사권 중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의 인사권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속에서 역대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사법적인 판단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면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도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전 판사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가져온 폐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하고의 비교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 정권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 잣대를 대면 당연히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범죄 집단입니다. 왜 그렇죠? 읽어드릴까요? 자, 23개입니다. 혐의가. 첫 번째. 3개까지 됐어요?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박재환 국정원 특활비 2억 원. 김진모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 김인옥 측에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다스 소송 관여 지시 및 삼성 60억 원 소송 비용 대납. 이팔성 불법 자금 전달. 이상득 전 의원이 22억 5천만 원을 수수했죠. 김소남 전 국회의원 공천원금 비례대표 상위 순번 배정하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받았습니다. 이영배 금강 대표와 공모해서 90억 원 횡령 배임했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공모해서 60억 원 횡령 배임했습니다. 다스 여직원 통해서 120억 횡령했죠. 다스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해서 조세 포탈했습니다. 제이롯데월드 특혜에 있었고요. 현대차 커넥션 있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보유했죠. 가평 별장이라든가 부천 공장 부지에 관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해외 매출 채권 수백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면서 여기에 외국환관리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농협 대출 사건이 있고요. 영포 빌딩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서 은닉했습니다.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김재수 LA 총영사관을 동원해가지고 압력을 가했죠.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18대 19대 총선 직전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부대 운영에서 대선 개입했죠. 공직선거법 위반과 군영법 위반입니다.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 있죠. 이것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예. 이것이 지금 댓글 사건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는 조사 과정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인데 네. 거기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뺄 건 빼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던 자, 지금 부분 제가 중에 드린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질문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관련해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아까 교수님께서 국정원 특활비 말씀하셨죠. 참여정부하고 국민정부 때는 왜 특활비 문제가 없었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청와대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는 그것은 어떻게 바로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없었다는 걸 왜 입증합니까?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죠. 아니 참여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가 아니라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청와대 내부 참모진에. 뭐 누구를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한 내용들이 저 정확하게 지금 이름 7명이 기록이 안 말씀해 납니다만은 주십시오. 예. 청와대 내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상 팩트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특활비에 대해서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를 무단으로 수수하고 전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건 영수증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도 청와대에 있는 인사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내용은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건데 제가 정확하게 실명이 기억이 안철수 안 납니다. 대표도 아니고 검색하면 나옵니까? 하지 말아 검색해 드릴까요? 네네. 예, 그러시죠. 그럼 네, 그 네. 검색하시는 동안 제가 네. 다른 얘기 드릴게요. 아까 교수님께서 정도원 의원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게 왜 뭐가 문제냐면 정도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때 촛불 시위에 많이 당했었다. MB가. 네. 그래서 이것을 노 전 대통령 세력이 주동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부추긴 인간이 더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시 소위 권력기관장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셋 중에 한 명만 남겨놓고 교체한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한 명이 일을 벌인 것 같다. 네. 근데 딱 짚어서 한상률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국세청장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권력기관에다 개입을 합니다. 예.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 나오고 뭐 하는데 지금 예컨대 뭐 옛날에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에 개입을 합니까? 뭐 청와대에서 개입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꾸 원세훈 국정원장의 소비 행태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돈들이 출처 없는 돈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다 보니 국정원 특활비였고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 전체를 보다 보니까 비는 돈이 있어서 어디 갔냐 하니까 이게 청와대로 흘러간 게 나온 겁니다. 이명박 피의자를 아예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당시에 MB 시절에 딱 짚어서 이거 노 전 대통령 쪽에서 광우병 촛불 시위를 배후 주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들어간 거 전혀 차원이 다르죠. 좋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그 이전 판사께서는 개인의 문제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하나 정리를 말씀을 마무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청와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특활비 문제는 당시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차명 계좌로 관리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가 청와대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라고 규정을 한 바 있고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 내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전체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살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활비를 전체를 들여다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정권을 집권하고 난 뒤에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뒤져보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까지 살펴보게 된 거죠. 만약에 상황을 정반대로 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체를 놓고 따져봤을 때 과연 문제가 없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들여다봤느냐 그 증거를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 증거는 뭐가 있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뭘 들여다봤냐 유시민 전 장관 딸의 계좌를 뒤졌어요. 그 37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 딸이 세뱃돈 받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 될 정도로 다 뒤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황이 있었으니 과연 그걸 안 들여다봤겠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좋습니다. 이건 정황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약간 좀 옆으로 너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아니다라는 그 논란 뭐 서로 두 분이서 합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 논점이 있었다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앉아서 하다 보니까 오늘 이슈 토크가 진행자가 굉장히 편한 이슈 토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문 또는 끝내 안 읽은 입장문의 한 문장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여기부터 하죠. 말을 아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당초에 아무래도 예측을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처럼 네.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측근들은 조금 더 강경한 메시지를 발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발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이 내용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현재 검찰 수사 그리고 정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 속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정히 받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전 판사께서는 이 말을 아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김태현 변호사의 휴민트에 의하면 어제 김 변호사는 그런 휴민트 정보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안 하고 맨날 딴 프로그램 가서 자주 부르십시오. 아니 그 정도면 자주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마련했던 이 워딩은 오늘 나왔던 워딩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을 아낀다라는 말은 없었고, 예.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게 정치보복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 정치보복에는 표현이 들어갔다고요? 예, 들어가 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오늘 한 방송이 아침에 한 건데 그 저녁에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럴 나이가 됐죠. 아, 왜 이러세요? 예. 김태현 변호사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예. 그 뭐 이렇게 희곡이나 시나리오처럼 지문에 나오는 이제 뭐 단호하게 뭐 이런 이제 괄호 속에 그런 단어들이 있었다. 예. 그런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이 되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거기에 모아진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아끼겠다. 예. 할 말은 많지만. 예. 그래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 예. 이건 제 해석입니다. 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또 카메라 기자들이 딱 그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종이를 보니까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빠졌더라고요. 또 이 문장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는 말 다음에 이제 붙은 거란 말이죠.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결국 정치보복을 시사한 걸까요?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앞서 제가 김영우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 입장문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되고 나서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에 향한 수사는 결과론적으로 그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이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굳이 발표하지 않았던 거는 첫 번째는 보면서 좀 긴장한 나머지 빼먹었던가 굳이 빼뜨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뭐 앞서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충분히 같은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 함의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냐. 네.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이게 좀 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 자체가 그냥 공정하게 해달라. 네.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라든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건 다들 뻔한 얘기거든요. 당연히 해야 당연한 건데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안에 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중복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고 했는데 또 뭐 어떤 함의가 있는 말을 또 한다는 것은 굳이 무용한 거 아닌가 싶어서 아마 뭐 어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저는 막 일부러 안 했다라고 하는 쪽보다는 뭐 이렇게 좀 실수로 빠뜨린 게 아닐까 하는 쪽에 무게는 있을 거는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다. 네. 왜요? 굳이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할 말을 아끼겠다고 해놓고 말을 아끼겠지만 또 얘기하는 건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다른 이슈도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건 여기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전 판사 그 저것만 좀 정리할게요. 그 혐의가 아까 뭐 23개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 언론사마다 그 카테고라이즈 하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잖아요. SBS는 16개라고 정리를 해서 가고 그러는데 전부 다 혐의입니다, 지금. 그 혐의가 전부 인정이 될 경우에 지금 양형 기준에 따른 그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지금 가장 무거운 게 뇌물수수죄인데요. 뇌물수수죄가 법에 정해진 것은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 예. 네. 그러니까 최하가 10년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 기준을 보면 일단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1,000만 원 미만, 1,000에서 3,000 사이, 3,000에서 5,000 사이, 5,000에서 1억 사이, 1억에서 5억 사이, 그다음 5억 이상. 5억 이상. 5억 이상이 제일 세죠. 예. 5억 이상을 수수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9년에서 12년 사이를 선고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깎을 요소가 있으면 낮춰가는 거고, 네. 낮췄을 때는 7년에서 10년 사이, 네. 그다음에 올릴 요소가 있을 때는 이제 올라가는데 예. 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유들이 문제죠. 어떤 경우에 깎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올릴 것이냐인데 네. 깎는 사유를 보면 대체로 이제 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과가 없는 경우, 네. 뭐 그다음에 가담 정도가 뭐 별로 뭐 경미한 경우 뭐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올릴 경우에는 이제 뇌물을 받은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더 그 청탁에 따른 행위까지 해준 경우.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받는 혐의 중에 하나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받고 사면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이제 뇌물을 받고 실제 더 나쁜 행위까지 한 거죠. 네. 시기를 이용해서. 이런 경우 이제 올리게 돼 있고 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네네. 예, 그 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초범이 아니고 다 전과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2년 이상 장기간 동안 뇌물을 수수한 경우 이런 경우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해 보면 진지한 반성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현재로서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법정에서 다시 뭐 그렇죠. 마음을 바꿔서 반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요소만 배제한다면 이제 가중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형은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 얘기를 오늘 나온 뉴스에서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 후보가 사퇴를 했잖아요. 사퇴하면서 명예를 찾겠다 그렇게 사퇴를 했는데 이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보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선택의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은 본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여기서 함께 거론된 인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연녀라고 지칭되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소명들은 다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 예비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왔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내 당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희정 전 지사의 논란 때문에 충청남도 정가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에서 안전지사의 가장 절친으로 알려졌던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런 내연녀 공천 사건이 불거지게 되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예비후보 경선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 진실공방으로 이어져서 선거가 진행됐을 경우 실질적인 본선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당에서 자진사퇴 권고를 하는 부분들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적정 수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애당초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내연녀가 있고 그 내연녀를 공천했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 문제를 그냥 당이 덮어버릴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본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은 지금까지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선거 본게임 과정에서 계속 뜨겁게 다시 제기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좀 억울하겠어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억울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인과관계가 좀 다른 게 박수현 그 예비 후보를 사퇴를 권고를 했던 게 당에서 다른 게 뭐 예전에 무슨 뭐 내연녀 무슨 뭐 특혜 공천 이건 전혀 사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과거 뭐 불륜 뭐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는 그 말씀 당연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후에 네. 회유를 하는 듯한 워딩이 있었어요. 예,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뭐 유권자한테 친근하게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큰 부담이 됐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김병민 교수님, 이정열